네, 박한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를 준비하셔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신 만큼 또 유익하게 잘 한상 차리는 마음으로 푸짐하진 않지만 단아해가면서 꼭 필요한 만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 포트폴리오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자료를 제가 훑어보니까 정말 좀 꼼꼼하게 잘 준비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증권가에서는 보는 그런 뷰 같은 경우에는 뭐 상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의 뷰는 또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할 효과 때문인지 코스피 지수가 한 2,400까지 또 단기간에 올라왔어요. 네. 물론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는 약간 1% 가까이 좀 빠지긴 해서 한 2,300대 한 중후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좀 국내 증시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증권사 뷰를 봐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2022년도 한 12월 전후부터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해서 이제 보통 12월부터 각 증권사가 이제 내년도 뷰나 업황 섹터 리포트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들 FN 가이드라든가 뭐 와이즈넷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유료로 다 보니까 다 다운받아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별로. 그러면 이제 보니까 제가 다 다운받은 거 보니까 거의 한 10,0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와. 한 7, 80개 정도 섹터부터 네네. 해서 업황 전체 나온 거, 뭐 NH 같은 경우 200페이지, 뭐 미래 다 거기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많이 보다 보면 페이지를 채우기 위한 회사의 사람이니까 반도체 섹터일 수도 있고 쭉 한번 다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쭉 훑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를 뽑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통된 의견은 다 그거예요. 이제 KB증권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전부 다 은행이 있는 곳이죠. 맞아요. NH농협은행, KB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 그러네요. 이런 은행권이 있는 증권사는 전부 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보고서들이 2023년도에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섹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전부 다 상저.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통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미국 정책금리가 이제 12월에 올리면 그때는 올리지 않았었거든요. 3.75였어요. 12월에 0.5%로 올리면 4.25가 되고 일부 주는 4.5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3.25였고 역마진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담보대출 아파트도 7%고 우리나라는 70%가 변동금리잖아요. 그 은행권은 PF 대출이라는 가장 통계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회수하면 얼마만큼 부도가 날 것이다. 회수가 얼마만큼 부도율이 올라갈 것이다. 개인들도. 그 다음에 연체가 얼마만큼 된다.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시가 내려왔겠죠. 긍정적인 뷰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부정적인 뷰를 갖고 있던 것이 모든 증권사에서 KB증권입니다. 부정적이라고 대놓고는 안 했지만 절대로 긍정적인 파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상저예요. 그 다음에 그나마 상저 한 다음에 하반기 너무 부정적이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저하고 이런 형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유한타증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증권업만 하는 이제 뭐 유진투자증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럼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키움증권 같은 데 어떻게 하냐면 될 만한 섹터를 종목이다. 종목으로 정말 열심히 찾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은 그래서 거기서 평상시에만 오픈되지 않을 종목군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장도 빠지고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이 상저하고인데 저는 2023년도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고 하저를 봅니다. 와, 완전히 정반대로 보시는 거네요. 예, 증권가에서 예상하신 거라. 와.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에 주가 막 밀렸잖아요. 맞아요. 2,300 깨지고 2,000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이라고 해갖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에 장중에 공개 방송을 열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오픈된 그 한국경제TV나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같이 하는 걸 보잖아요. 실시간으로 봐가면서. 그런데 그때 한 보통 이제 뭐 많이 들어오시면 1,500분 정도 되는데 댓글이 거의 이거는 살벌합니다. 장이 빠지니까 뭐 종목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고 이제 무료예요. 그분들이 들어오는 게 공개 방송 같은 경우. 그리고 아직도 상고 하저냐. 이제 근데 2023년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제가 뭐 시장에 대한 뷰는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두 가지 시그널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됐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2,300, 2,200에서 주식 팔면 그 다음에 급반등이 나왔을 때 2023년도 연초에 아마 멘탈이 붕괴될 거다. 왜냐하면 주식이 빠진 거는 잠깐 괜찮아요. 내가 팔았는데 5% 10% 올라오잖아요. 순간 튕겨져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수급물 손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팔았는데 올라오면 그분들은 못 사요. 그렇죠. 못 사. 절대 못 사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왜 상고 하저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냐면 이미 유럽 증시 잠깐 그래서 한번 잠깐 볼까요? 화면에 잠깐 보시면은 지금 달러 가치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 주식이 저가 대비 한 70% 죄송합니다. 40%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쭉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 해가면서 어게인 동학개미 운동이 상반기 한국에도 강타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다시 이제 막 그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개인 투자들이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원래 이게 참치 어선 있잖아요. 참치 어선이요? 예, 참치 잡을 때 한 곳으로 몰잖아요. 그렇죠. 몰아놓고 싹 잡죠. 맞아요. 참치든 아니면 뭐 멸치든 한 곳으로 몰아놓고 고등어도 이렇게 싹 방에서 이렇게 좁게 한 다음에 싹 아래서부터 걷어 떠서 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반기의 증시를 저는 약간 좀 올려놓을 거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잠시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달러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유럽 증시가 최근에 40% 정도 이렇게 저가권 대서 대비 강하게 올라오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이 14,500포인트에서 22,000포인트까지 지금 7,0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50% 가까이 올랐죠. 최근에 홍콩도.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따지면 연중 2000년도, 2020년도 2022년도 출발점 3,000이었잖아요. 80%까지 올라왔어요. 프랑스는 85%까지.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상당히 의존적인데 전체적인 지표나 상반기에는 유럽 중심으로 다시 세계가 저는 개편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미국보다 유럽이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달러 가치가 무너져가면서 미국의 어떤 기존의 자본주의의 틀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제가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국한테도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경제학적인 이론적인 배경으로 풀어본다면은 미국은 수요 중심의 국가죠. GDP의 70%가 이제 소비에서 나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CPI 지수가 인플레이션이 자꾸 6개월째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이 실업률이 3.5니까 여전히 3.7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야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불씨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GDP 70%를 차지하는데 얘만 살짝만 올라오면 다시 이제 문제가 되고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는다든가 사람들이 지갑을 안 닫는다든가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불안한 거예요. 독일이나 한국이나 대만, 일본, 중국은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먹고 살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부의 GDP의 70%가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환율에 민감하고. 근데 독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심이 그동안 소비국가 중심, 수요 곡선 중심에서 공급 곡선 중심으로 살짝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근데 그 중심의 메커니즘이 누구냐면 통화 전쟁을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114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다이내믹하죠.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달러의 가치를 세계 기준 통화로 하나 6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55% 정도가 유로화니까 사실 유로화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114에서 최근에 114.7이죠. 근데 이게 이제 6월 말 7월 초예요. 10월 달.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2가 깨졌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이 이제 월요일 날이 휴장이었죠. 마틴 루터 킹 데이 때문에. 네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14% 좀 10%가 넘게 떨어졌죠. 3개월 사이에. 네. 이게 무슨 아프리카 통화도 아니고 한 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1년 사이에 20%가 올라가면 그걸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 택시 탈 때 비용하고 택시 내릴 때 비용하고 다른 거죠. 그런데 미국 달러가 지금 그런 형국으로 올라왔죠. 95에서부터 지금 114까지 20%가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10% 꼬꾸라지고 있는데 이 달러 가치가 지금 붕괴되는 속도가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냐가 가장 중요한데 달러 가치가 붕괴되는 이 시점 9월 말 10월 초 이 자리가 혹시 무슨 자리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우리는 2150포인트 깨지고 2500포인트까지. 맞아요. 네. 그 이제 유럽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통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 장을 좀 이해하는데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증시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네. 독일 증시인데 독일 증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연초죠. 2022년도 초. 3,000포인트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은 거의 다 회복이 됐죠. 2022년도에 계속 떨어졌던 자리. 테슬라 400달러 자리. 그리고 테슬라는 최근에 더 떨어지긴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달러 인덱스가 정확하게 114 찍었던 지점이 독일의 바닥이에요. 독일 바닥일 뿐만 아니라 한국도 바닥이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속도의 2배 형태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따지면 2,800포인트 자리죠. 프랑스는 좀 더 빨라요. 왜냐하면 유럽이라고 말을 하지만 한 나라는 아닙니다. 대신 경제만 공동체죠. 그 안보 공동체는 유럽 내에서 나토고. 그런데 독일이 이제 브렉시트 이후 나간 다음에 프랑스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녹화하는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네. 어제 보니까 새벽에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판 IRA 이제 메이드 인 프랑스만 찍은 걸로 하겠다. 네네. 미국 IRA처럼 자기도 하겠다 선언했죠. 네네. 프랑스는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야, 거의 정도 좀 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야.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뭐 이번 연도 이제 2월 한국 시간으로 2월 2일 날 새벽 한 4시.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2월 1일 날 이제 밤이 이제 아침이죠.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FOMC에서 0.25냐 0.5냐인데 0.25 가능성이 지금 93%까지 올라왔어요. CPI 지수 6개월째 떨어진 다음에. 네네. 그럼 만약에 금리 이 0.25 올리고 3월 달에 동결이거나 5월 달에 동결이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증시는 프랑스 같은 경우 거의 신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3월에서.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예, 펜으로 하셔도 예. FOMC 회의 일정인데 2023년도 첫 번째는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4번이에요. 근데 2월 1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네. 우리나라 시간은 2월 2일 날 새벽 한 4시 정도에 이제 발표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좋게 발표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뒤에 숟가락 얹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죠. CPI 잡혀가고 있어. 그 다음에 금리, 괜찮아요. 정책 잘 먹혀가고 있으니까. 이미지가 그러니까 계속 정책 좋게 발표 나올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꼭 나와요. 우리나라 따지면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발표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기다렸다가 바이든 대통령 제롬 파월 의장 끝나면 그 다음 좋은 얘기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여러분들 헌신과 뭐 노력 덕분에 노동시장은 건전하게 해가면서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다. 세계적으로 우리 하나된 미국을 이루자. 그럼 미국 국민들은 자부심이 들죠. 우리가 이것도 또 극복해내는구나. 그래가면서 표심이 올라가요. 그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이게 아주 예사로운 트럼프 대통령 싸웠어요. 연준 금리를 내려라 된다. 막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했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 트러블 메이커로 이분은 또 이미지를 했었고. 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3월에 그러면 금리 동결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금리가 4.25잖아요. 매파들도 5.25냐 6%냐예요. 최고 높은 사람이 6%. 지금 5.25가 기준금리 정도 상단, 기준금리 형성된다. 그러면 0.25씩 상반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리면 5.25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0.5 한 번 올리면 이 중에서 한 번은 동결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0.25씩 두 번만 해도 호재예요. 그러면 3월달 중순경에는 제 판단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은 금리 동결이 한 번 나오거나 0.1 두 번이거나 이거 자체가 호재예요. 근데 유럽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계속 금리 올리겠다. 미국이 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우리는 안 올릴 거야. 속도 조절할 거야. 이렇게 뉘앙스로 가니까 유럽 의회는 아니다. 니들 마음대로 해. 우리는 계속 올릴 거야.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인플레이션 CPI가 10%대예요. 그래가면서 계속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추럴 가스 가격, 천연가스 가격 2달러에서 10달러 가고 최근 몇 달 사이, 3달 사이에 지금 3.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엄청 급락했어요. 예. 65% 폭락 나와서 이제 전기료 안 올려도 되고 러시아 그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상당 부분 해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하고의 관계를 끊겠다. 이제 미국은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인플레이션 잡혀가는데. 그러면 달러의 입장에서는 굳이 사우디 왕자가 미국의 돈을 계속 맡길 필요가 없어요. 금리를 올리고, 현재 2%지만 올리고 있는 유럽으로 이제 이동해야죠. 그러니까 유로화는 강세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는 우리는 계속 유로화를 가격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킹 달러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때 맘대로 올렸지. 우리가 사정했는데 0.75씩 올렸잖아요. 그럼 이제 일본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한국말로 이제 못됐다. 왜냐면 0.0 금리 여전히 정책 금리는. 맞아요. 네. 근데 정책 금리를 기준 금리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국공채 상단 밴드를 0.25에서 0.5를 올려줬죠. 계속 지금 0.5를 터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 금리를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돈들의 입장에서는 달러의 입장에서는 유럽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경제 공동체, 통화 전쟁 공동체에서는 미국의 노선을 사실 이탈한 거다. 그래서 킹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킹달러의 지위가 흔들려가면서 돈들은 지금 어딘가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게 지금 보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이동하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부채가 높으니까 이제 못 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그래서 홍콩도 요즘 급등 나왔죠. 그래가면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 동결했는데 유럽이 또 올린다. 그럼 유럽은 신고점이에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 곡선입니다,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한국도 뒤늦게 올라와요. 그럼 2,800포인트, 2,750포인트 올라오면 유럽은 신고점인데 한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돈들이. 어차피 환차익으로 외국인이 베팅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수를 많이 생각하는데 지수는 아직 표면적인 현상이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실제는 이제 수급이 받쳐주느냐잖아요. 국내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사실 받쳐줘야 되는데 최근 외국인들의 모습입니다. 6개월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지금 플러스죠. 2022년도 날짜로 따지면 누적 기준이니까 5조 2천억이 정도 되네요. 5조 2천억이었는데 여기 가장 많이 파는 타이밍이죠. 여기가 날짜로 보니까 6월 말 7월 초. 요만큼 사이즈를 사실 외국인이 파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20조 원 팔았습니다. 20조 원 팔고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6개월간 이만큼 한 번 매수, 두 번 매수, 세 번 매수 해서 이게 한 지금 12조 원 가까이 이제 산 거죠. 그러니까 매도한 거에 거의 60% 가까이 좀 회수를 했어요. 주가는 아직까지 회복을 안 했지만 그렇죠. 사실 외국인들은 지금 상당 부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왜 사는 거냐 보면 사실 유럽 증시하고 그 포커스를 맞춰가는 거고요. 그리고 잠깐 사던 걸 멈췄다가 다시 멈추고 다시 사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킹 달러 114달러에서 114에서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긴 시점에 다시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지금 갈수록 이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국내 증시가 지금 가격 지표는 좀 약해요.
왜냐하면 국내는 내수가 약하고 기관들이 계속 빼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혼자 지금 받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즐겨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눌러줬다가 다시 샀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샀다가. 그래서 최대한 싸게 지금 본인들이 작년도에 팔았던 20조 원만큼의 지금 60%까지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저가를 깨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는 상고의 이유가 있다. 문제는 이게 더 피해가 큽니다.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안 달라붙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2650까지 올라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만 빼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유럽에 보니까 미국이 3월 달에 금 0.25인데 5월 달에 동결이에요. 5% 이제 0.2, 0.1이면 5%잖아요, 3월에. 그러면 5월 달에는 동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인플레이션도 잡혀가지. 그러면 동결이야. 그러면 5월 3일 날입니다, 그날이.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 날 발표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 어린이날이 피해 어린이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동결을 선언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재료 소멸 관점에서 그렇죠. 팔아칠 수 있다. 네,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선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종합주가에서 2,650, 유럽은 신고점이고 신고점 돌파인데 한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그래서 뒤늦게 지금 현금 들고 있던 분들은 유럽 신고점 이야기 나오고 다시 이제 미국이 아니라 이제 서학 개미가 아니라 이제 그 유럽 개미들이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면 어게인 동학개미 운동이 한국에서도 2,650, 2,700에 다시 나옵니다. 유럽 신고점인데다가 종목장이 또 외국인들이 달러로 베팅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연기금을 올려요 이제. 연기금이 지금 적자잖아요. 네네. 연기금 올리고 퇴직연금도 주식의 길도 열어놓죠. 네. 그러면 연기금이 우리나라 지금 900조입니다. 현재 9%인데 연기금 9%대고 건강보험료 6%대죠. 합쳐서 15%대요. 여기서 1%만 연기금 올리면 현재 900조 원인데 앞으로 잠정적으로 100조는 더 거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주식이 일정 부분 16조 원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100조 원이 더 늘어지죠, 돈이 잠정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퇴직연금도 지금 200조 원 시장도 또 붙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상반기에 상고인데 스무스한 상고가 아니라 상격. 상격? 뭐예요? 예, 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 혹시 운전을 하실 때 네네. 여러분들 초보 운전분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브레이크나 엑셀을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끝으로 콕콕콕. 그러니까 급브레이크, 그 끽 하고 가속할 때도 그러고 이게 아주 저기 특징이거든요. 상반기에 그런 형태. 오늘도 지금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았죠, 어제부터. 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입하려다가 멈추고 지금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하면 걸리고 계속 이게 이렇게 되면 2,800까지 가도 개인 투자 수익이 못 내요. 근데 그동안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안 팔면 판 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안 판 사람들은 꼼짝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다니까 2,650, 2,700 유럽은 신고점 3월달, 5월달 아주 딜레마예요. 그래서 금리 동결 그런데 5월달 그리고 6월, 7월달에 동결이나 이런 식으로 또 인하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럽 증시 계속 올라가지, 홍콩도 올라가지,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200, 2,300에 다 팔았는데 2,700, 800에 사야 돼. 종목은 30, 40% 올라갔어요. 대형 종목. 네. 개별 종목은 거의 50% 올라가고.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그럼 누가 들어올까요? 신규가 들어와요. 신규 개인들. 어떤 개인들이냐? 은행에 이번에 5% 예금금리 주니까 800조 원이 몰렸다고 그러죠. 800조 원이 돈이 입금됐어요. 새로 예금이. 그러면 여기에서 10% 80조 원만 이탈한다고 생각해봐요. 왜냐면 주식이 되니까. 그런 돈들, 새로 들어오는 돈, 새로 수혈되는 돈, 이 개인들 피해가 가장 저는 막대할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주식을 했던 분들은 사실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부분도 회복도 되지만 현금 갖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단기 매매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게인 동학개미 운동이 6월이나 한 빠르면 5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늦으면 9월 달까지도 시장이 저는 꽤 괜찮게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와가면서 미국도. 그랬을 때 지금 고용지표만 한 3.7 넘어서 3.9 정도까지 실업률이 늘어나면 미국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잘리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시차가 한두 달 정도 남아있다고 보는데 이번 연도 2월달, 3월달부터는 고용지표도 좀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미국은 굳이 4.5, 4.0부터 따지면 지금 4.25인데 4.5에서 4.75까지 올라갈 겁니다. 3월 정도 되면. 한 번 동결했다 하더라도. 네. 그랬을 때는 기준이 5.25잖아요. 그러면은 하반기 아직 6번이나 더 남아있고,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속도 조절, 당연히 금리 2번은 멈춰야죠. 인하는 아니지만 동결 2번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인하 얘기 나와요. 실업률까지 4% 나오면, 인하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근데 시간 끌기 나오다가 상반기 그 흐름 속에서 주식이 묘하게 되면. 그랬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진입 타이밍을 못 잡는 거죠. 그리고 어렵게 진입을 했는데 거의 어게인 동학개미 운동 형태로 새로운 돈들이 들어가면서 짧게 주고 정말 잔인하게 어렵게 선반영된 형태에서 아주 이 개인 투자자들의 2번 등골 빼먹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잘못 들어온 분들은 정말 거덜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고하저가 2023년도에 주가가 상당한 선반영됐다 하락에, 그리고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 때문에 유럽발 훈풍, 주도주는 있어 이 장에. 낙폭과대 카카오였다든가 은행주라든가 리오프닝주라든가 주도주는 있습니다. 먹을 만한 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모멘텀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반등이지만 상승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을 지금 유럽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게 환율이에요. 그래서 그 환율 지금 통화전쟁이 사실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통화전쟁 속에서 한국도 꽤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국내 증시를 아주 놓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고하저.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잔인한 상고하저다. 오히려 상저하고는 떨어지면 개인들이 안 사요. 근데 상고부터 나오면 꼼짝없이 걸려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두리에 가둬놓고 문제는 부동산 시장까지 이제 리스크가 오면은 주식 시장이 감당하기가 사실 어렵죠. 네. 그게 가장 큰 현재 문제점이고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일단은 상반기엔 좋다. 네. 그 논리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동결을 한다든지 그때쯤 되면 다시금 이제 또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심하게 올 수 있다, 그런 펀더멘탈적인 가정이 근거한 건가요, 그러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여기 이렇게 된 거.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좀 희리하게 나온 거. 요거는 미국의 10년물 국공채 금리 이자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은 이제 소비가 GDP의 70%인데요. GDP 10년물,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은 결국은 이제 돈에 대한 리스크잖아요. 채권을 샀을 때, 그 나라의 채권을 샀을 때 내가 3.5% 이자를 줄 거야, 너한테. 멕시코 같은 경우는 10% 주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15% 주고, 이렇게 주죠. 왜냐면 나라가 부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3.5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채권 수익률은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국공채 수익률은 무위험이에요. 사실은 은행은 망할 수 있어. 나라는 안 망하는 순간 이자는 주니까. 지금 못하는 게 나라가 디폴트 되는 거죠.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채권 이자는 줘요. 3.5% 지금은. 그런데 GDP 성장률은 지금 2022년도에 지금 2%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IMF가 지금 2023년도 미국의 GDP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죠. 그러면 시장 이자율은 지금 3.5예요. 4.4에서 내려와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근데 경제 성장률은 GDP는 1.72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경제 성장률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시장이 지금 역행하는 거거든요. 은행 채권 이자를 먹고 사는 게 좋아. 굳이 사업을 해서
내가 뭐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통체적으로 경제가 이제 우리가 리세션 되는. 그래서 주식도 저퍼주들이 되고 기관들이 요즘 음식료 업종이나 유통업종이나 은행주들 계속 베팅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퍼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 PBR 종목들. 죄송합니다. 저 PBR 종목. 그러니까 이제 PBR이 1 이하인 거. 우리나라는 0.5도 널렸죠, 지금. 널렸죠. 예. 그런 종목들로 다 도망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미국도 좀 비슷했습니다. 요거를 그런데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이번 연도 참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어떤 염려가 있냐면 실물 경기가 이제 안 좋아. 이건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다시 또 금리를 다시 올린다든가 인플레이션이 재촉발돼 갖고 그러면 실물 경기도 안 좋은데 금융 장세도 안 좋아. 이때 주가와 실물 경기가 같이 빠지는 현상.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황, 대공황. 그리고 전형적으로 하락 L자형 패턴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장 미국도 잘 보여줬던 것이 2002년도예요. 이라크 전쟁 나오기 전에. 그래서 미국 스탠앤푸어 같은 경우도 1550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800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때였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금리 계속 올려요. 0.25, 0.25. 앨런 그리스펀 회장님. 네, 맞아. 0.25에 산하. 지금의 모든 금리 정책을 이분이 뭐 노말, 0.25가 노말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계속 올리다가 이때 주가도 같이 올라옵니다. 실물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주식은 이상한 현상을 느껴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금등급락이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쏟아져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1년간 있다가 2003년도 3월 달에 전 세계가 다 이가 바닥입니다. 이때 이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요. 이라크 전쟁 터지기 하루 전부터 반등이 나와서 서브프라임 때까지 올라온 건데, 요때가 이제 실물 경제하고 공급 과잉 현상. 이때는 양적 완화가 없었죠. 어떻게 하든지 그걸 전쟁으로 해소한 거죠. 공급 과잉을. 지금은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로 해소하고. 이때 당시에 종합 스탠앤푸어가 50% 폭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또 바닥도 6개월간이나 거의 있어요. 회복, 전쟁 나서 이제 회복이 된 건데, 그다음부터 미국이 정책을 이제 바꿉니다. 서브프라임 터지니까 이제 양적 완화, 돈으로 찍어내는 현상으로 바꾸죠. 실물 경기에 대한 물량을 해소하지 않아도, 공급 과잉을 해소하지 않아도, 이걸 돈으로 찍어내서 다시 물이 많으면 쇠로 만든 배도 뜬다. 이런 논리로 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나라들, 화폐를 찍어내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 피해를 입는 거지. 이번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실물 경기가 하반기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은 미국은 그걸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실업률도 좀 높여야 되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실업률은 높아지죠. 당연히 조금. 구조 정도 나오고. 그러다가 만약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촉발돼봐요.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그랬을 때는 과연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지. 다시 불이 붙었지. 근데 경기는 무너지기 시작했어. 기업들은 구조조정 시작했고. 소비도 못 살아. 실업률도 올라가고. 그랬을 때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인데 실업률은 치솟아. 통제에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미 그런 징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세계적인 대폭락이 나오기 전에 미국에 항상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전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금리를 계속 올려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는 낮습니다. 시장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따라가요. 계속 쳐올려. 그러다가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시장금리는 멈춰요. 왜냐면 시장은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였던 시장금리가 살짝 떨어집니다. 5.7까지 갔다가 기준금리는 근데 5.75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나 6개월 있다가 대폭락이 나왔거든요. 서브프라임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똑같습니다. 기준금리는 2.25까지 올려요. 시장금리는 3이었거든요. 3에서 떨어집니다. 2까지. 역전현상이 나오고 나서
6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있다가 2월 달부터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먼저 움직여요. 근데 그것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같이 올리다가 시장은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은 10년물 국공채 이자는 떨어지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혼자 올라갈 때. 여기서 시장금리라는 것은 10년물 국공채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항상 위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개별 섹터 그런 관점에서 좀 여쭤볼 텐데, 그 장기간 주도주로 자리했던 2차 전지 주식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약간 바닥 다지기 하면서 올라가나 싶더니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다시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좀 끝난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마 제가 지금까지 욕을 가장 많이 먹었던 적이 지금 하이닉스 예전에 매도하라고 했을 때. 이제 하이닉스 매도하라고 했을 때 욕을 가장 많이 먹었고요. 지금 말고 예전에 이제 5만 원일 때 하이닉스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 그때 매도하라는 적이 있었어요. 2010몇 년에 일본 대지진 나기 전에. 그때 그 대지진 참 나기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인하기 전에 저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중국이 인수한다고 했을 때 그때 5만 원에서 2만 6천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소위 여기서 이제 박한샘의 저주라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가 조선업종 끝났다. 중국한테 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끝났다. 디램만 갖고는 어차피 중국이 반도체 하면 하이얼이 삼성전자를 앞서고 오포 비포 애들이 핸드폰 찍어내는데 단순 디램은 끝났다. 하이닉스가 위기가 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리고 중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수하면 끝이다. 왜냐하면 4조 달러 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외환보유고가. 그런데 다행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인 안 해서 살아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고 했어요. 36만 원일 때. 그때는 진짜 그때 막 유튜브 방송 했었는데 2년 전에 그때는 정말 쌀벌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들이 진짜 동학개미 운동에 자금 많이 하는데 누군가는 근데 얘기는 해줘야 되겠더라고. 아무도 무서워서 얘기를 못해. 주식하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야, 이거 상투네 이제. 그렇죠. 네. 근데 그 잘못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그때 하는데 그때 5,000명이 누르셨는데 동접이 댓글에서 난리가 났어요. 갖고 앵커님, 여자 앵커님 저한테 괜찮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카카오. 최근 말고 15만 원 찍었을 때. 21년도. 예, 카카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카카오도 사라고 그러고 셀트리온이 제 1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왜 이 셀트리온이고 카카오 사장을 갖고 있냐 물어보면 그때 당신이 팔아본 게 기억난다. 나도 그때 욕했는데 미안하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지난 6개월간 계속 저주를 하는 건 아니에요.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피해를 입는 주식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어떤 비즈니스하고 가장 비슷한지 아시죠? 글쎄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하고 똑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2차 전지가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적으로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규모 자본과 시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여기도 승자독식 체제입니다. 근데 반도체에서 치킨 게임을 했던 회사들 다 죽었죠. 삼성전자의 가격 정책. 제품 생산하는 순간 적자예요. 중국이나 다른 일본이나. 그래서 다 죽고 결국은 삼성전자 하나 살아남았죠. 2차 전지가 지금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래서 선택한 게 매각이죠. 왜 매각할까요? 다 좋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반도체 사업에 지는 납품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시설 투자를 확충을 하느냐, 리스크를 지고, 아니면은 그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규모에서 그건 도태되거든요. 2등은 없어요, 여기가.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치킨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IRA 법안에 의해서 지금 잠깐 한번 볼까요? 네. 2027년도까지 배터리 핵심 광물은 80%. 그리고 배터리 주요 부품은 미국에서 조립해서 LG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것도 80%예요. 자동차도. 그러면 말이 80%지, 한미 FTA를 맺었던 이런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에 공장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기회를 잠깐 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IRA 법안인데요. 포스코나 이런 데는 갈 수 있어요. LNF 109%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리튬의 83%는 중국에서 들여와요. 망간 73% 중국에서 들여와요. 코발트, 콩고가 전 세계 90% 생산하지만 유통은 얘들이 잡고 있어요. 81%. 흑연 90%, 니켈 77%.
니켈,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니켈하고 산화 니켈,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니켈은 칼레도니아가 91%. 이거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광석 저기가 있는 곳은 호주밖에 없습니다. 호주에 지금 그래서 투자한 국가가 우리나라 포스코밖에 없죠. 다른 데는 광물에 대한 이걸 갖고 있지 않아요. 지분이. 그러면 앞으로 이제 2년 뒤가 문제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은 저는 일진 머티리얼처럼 빠른 판단으로 매각하고 빠져나오든가 아니면은 LNF 네코프로도 지금 사모펀드한테 매각 얘기 나오죠. 사모펀드한테 지금 매각 얘기 나와요. 뭐 10조 원이냐 뭐냐. 왜냐하면 중국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거기 미국도 지어야 되는데 프랑스까지 이제 자기네들 하면 또 프랑스 공장도 지어야 돼. 다행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공장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되는데 이게 소재 업체들은 쉽지 않아요. 원재료 납품만 업체는 중국을 제끼고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죠. 광물이 있어, 광산 지분이 있어야 돼. 포스코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포스코가 사실은 아주 종목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주식은 어디냐?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법입니다. IRA가 경제입니까? 법입니까? 인플레이션 활성화 투자 법이죠. 말이 인플레이션이지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공장. 그러니까 법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판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게 될까? 한국에서는 폐건전지. 당연히 되죠. 광석이 없잖아. 광산이 없잖아. 중국하고 앞으로 어떻게 버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산을 개발 못하니까 폐 배터리에서 추출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게 되는 거죠. 포스코처럼 이렇게 그쪽에 베팅을 해 있는 광산을 자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미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폐 배터리 파트는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저기라고 그러는데, 5대 소재라고 그러는데, 실제 4대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구리는 쉽게 추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폐 배터리를 분해하면, 우리 종이 파쇄하듯이 파쇄하는 게 기술입니다. 얇고 빠르게 파쇄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루로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뭡니까? 믹서기가 아니라 블렌더라고 그러나요? 분당 2만에 손 들어가면 얼음까지 다 분쇄하는 거. 그래서 과일 주스. 믹서기에 분쇄하면 못 먹습니다. 맞아요. 찐득찐득해요. 네, 뭉텅이도 좀 있고. 그런데 블렌더라고 하나? 거기다 분당 2만 회전이 돌아요. 얼음하고 생과일 주스 주면 이게 완전히 그냥 정말 먹기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게 생과일 주스 전문점 같은 데가 뜨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황산 리튬, 황산 망간. 이 4대 원소예요. 근데 요거가 우리나라 기술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2군데 있어요, 지금. 이걸 갖고 이제 화학적 처리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인데, 요런 회사들이 돼요. 여러분들 잘 아는 미래 나노텍이라든가, 세비캠이라든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주식들은 아직까지 이걸로 돈을 많이 벌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주식은 1000%씩 나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지금 사면은 안 돼요. 짧게 먹고 나올 수밖에 없어. 하반기에 만약에 시장에 리스크가 있으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큰 사이클에 한번 지나간 다음에 그럼 다 서로 버리거든요. 그때 저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이런 주식들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폭락이 먼저 올라온 다음에 대폭락이 한번 한국에 오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재앙이지만 주식으로 준비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예요. 혹시 한 100억 정도 벌면 만족하시겠죠? 100억도 아니라도 한 15만 벌어도. 네, 15만 1억만 벌어도 많아. 근데 지금 내가 1억 갖고 있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말 복잡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상고하저라는 얘기가 1억 갖고 있으세요? 2023년도에 10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IMF 때 집값 반토막 났지만 1억짜리가 5천만 원 됐죠. 그렇지만 1달러에 1,000원짜리가 2,000원 됐으니까 10,000달러 갖고 10만 달러 갖고 있던 사람은 옛날에 집 한 채밖에 없었어, 1억짜리. 근데 10만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은 5천만 원인데 한국 집을 살려고 보니까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으로 바꿔주네? 1억이 아니라 2억 된 거죠. 몇 개 사요? 4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10만 달러가 1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갖고 집 한 채밖에 못 샀는데 한국에서는 반토막 났지만 밖에서 들어왔을 땐 4채를 사는 거죠. 1억 갖고 10억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남들은 주가 폭락의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 60입니다. 그런데 60 전에 앞으로 재수 없으면 100년 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60 전에 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제 여기서 기반이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사이다 경제만한 빌딩은 강남에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1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00억 되는 이런 기회가 상고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인들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으면 지금 성일 하이텍, 세비캠 이런 주식들 남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시설 투자해야 되는데 적자 기업일 거 아닙니까? LNF 에코프로도 그랬어요. 제가 유일하게 2차 전지 중에서 안 산 종목이 있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코스모 소재. 당시 5,000원, 3,000원이었어요. 왜 안 사? 다른 분들이 2차 소재주 LNF 에코프로 다 해놓고 이건 건드리지 마라. 그 회장님이 90입니다. LG그룹 계열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건드리지 말라 했어요. 왜냐? 3년 연속 적자예요. 유상감자도 할 수 있었어. 지금 아시아나홈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주식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났어요. 어제 제가 강남 코엑스에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코스모화학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인천에서 어떤 손님이 정관장 2개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사무장님 주고 하나는 저 먹으라고. 다른 분, 어떤 분이 그분 말고 이제 다른 분, 따로 주신 분이 2분인데, 아직도 코스모화 갖고 있대요. 저거 팔아야 되냐고, 아직도 안 팔으셨냐고. 주식이, 근데 왜 그때 당시, 근데 그 주식이 가장 많이 빠졌었냐면, 적자니까. 2차 전지 시설 투자해야 되는데, 적자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납건전지, 이런 걸로 해갖고 납품하고, 거기서 코발트는 없으니까, 이제 구리 같은 거 가공하고, 동 가공해요. 그런 기술이거든요. 작년까지 적자였어요.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보다 정말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이 텐베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갖고 있는 1억, 지금 남아있는 5천만 원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고에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떨어질 때 또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상고에 못 먹으면 나는 못 먹었으니까 보상 심리가 나옵니다. 왕창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 또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버는 돈으로 정말 남들이 버리는 다 한자 로봇주 이런 거 폐건전지 기다렸다가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이니까 저는 지금은 안 건드려요. 로봇주도 올라오고 이런 종목도 올라오는데 지금은 상반기는 놔주자. 상반기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만도,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카카오. 네, 카카오 불났다고 했을 때 왕창 샀습니다. 네, 다 아시는 얘기니까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대놓고 누군가는 얘기해줘야 된다. 해가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은 저는 이제 카카오 게임으로 이번 연도를 준비했는데 어제 올라와서 좋았는데 오늘 5% 빠졌죠. 오늘 불안하겠어요. 난리 났어요. 왜? 추격하지 말라는데 바닥에서 살아갔다는 저 사람들은 또 올라가면서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시겠죠. 바닥에서 산 분들은 지금 이제 그냥 아침에 판다는 거 제가 못 팔겠습니다. 아침에 보합 살짝 아래 출발했는데 왜 그러냐? 사상 최대 실적인 종목들이에요. 흔들려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땀 안 흘리고 돈 버는 것 같지만 어제 7% 올라갔다고 5% 빠진 종목 1억 갖고 있으면 수익률 500만 원 날아간 거잖아요. 1,500만 원 수익 냈다 지금 500만 원 날아갔어요. 고뇌가 없겠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정신적인 맷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종목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런 어떤 밀당을 할 줄 알고 그리고 트렌드 큰 흐름에서 주식을 갖고 가는 거지 잔파도 속에서 해야 될 때가 있고 잔재주를 부려야 될 때가 안 부릴 때가 있다. 저의 모든 전략은 상반기에는 상고에서 나온다. 근데 그거는 킹달러의 흔들림, 유럽의 강세, 그리고 미국 금리 동결할 때 일단 현금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2023년을 방향을 잡고 가세요. 매일같이 샀다 팔았다면 돈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대폭락이 와야
1억이 10억 돼요. 10억이 100억 됩니다, 정말. 기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한번 폭락이 이거를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돈을 풀었다 그러잖아요.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걸 빨리 감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앞서가도 안 돼요. 왜? 지금은 금리 동결을 가면서 회복 구간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잠깐 즐겨야 됩니다. 자신 없는 사람은 아예 도망가 있어요. 그랬다가 들어와도 되고 완전히 꺼진 다음에 시장에. 근데 지금은 이거라도 벌어야 돼요. 그래야 벌어야 떨어지는 쪽 베팅하죠. 못 본 사람은 베팅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주식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100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어떤 사이클을 해서 그 한 번 딱 잘 타는 겁니다. 근데 IMF에 이런 기회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2000년도 인터넷 버블 이후에 서브프라임이나 아니면 이번 코로나나 이런 것은 그냥 큰 위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까지 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융 실적으로. 그럼 지금은 다 인지는 하고 있잖아요. 준비하셔야죠. 굉장한 전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게 2차 전지 언급하시면서 로봇 쪽도 말씀하셔서 네. 최근에 약간 로봇에 대한 관심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에 네. 투자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 로봇주가 부각받는 그런 분위기인데 로봇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돈은 정보가 있는 곳에, 정보는 돈이 있는 곳에 모이거든요. 삼성은 드론 사업을 안 하죠. 맞아요. 네, 안 해요. 네, 드론 사업 안 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트 사업 안 합니다. 그러네요. 다 드론이든 뭐든 다 왜 안 할까요? 단일 시장으로서 30조 이상 시장이 아니에요. 애플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 시장으로 30조 이상이어야 돼야 돼요. 근데 삼성이 지금 뛰어드는 게 로봇이죠. 그러면 애플은 로봇 안 하는데, 구글은 로봇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잠깐 한번 화면 보시면은, 네. 간단하게 한번 포인트만 한번 보죠. 딥러닝, 알파고가 등장했죠. 2012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준비했고, 구글이 2014년도에 인간 지능의 93%까지 알파고를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는 인간을 초월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다. 지금은 인간을 거의 이제 뭐 완전 그 이상으로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바둑도 인간하고 안 두죠. 인공지능끼리 두 개 시키지. 맞아요. 네. 애플도 이미 다 준비는 끝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드웨어로 실현시킬 5G가 안 깔렸어요. 자율주행이든 뭐든 다. 즉 소프트웨어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어요. 킬러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를 해킹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좀 그게 법적인 걸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식당 같은 데나 이런 데면 로봇들이 하잖아요. 맞아요. 서빙하고요. 예. 네. 이제 일자리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요. 이 로봇한테 노동세를 매길 거냐? 이게 앞으로 중요한 근로소득세 매겨야 되는지 아니냐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앞으로 괜찮은 자격증이 하나 어떤 건지 아세요? 몰라요. 개인 택시 하나 갖고 있으셔야죠. 개인 택시요? 예. 왜요? 개인 택시는 옛날에 택시 운전하면은 운전에 몇 년 이상 돼야죠. 네. 요즘 일반인도 5년 이상 무사고면 개인 택시는 하나 서울은 9,200만 원에 사요. 광명은 6천만 원, 인천도 6천만 원이면 사요. 거기에 내거 택시 소나타 2천만 원, 3천만 원 붙여서 운전하는 거거든요. 자격증만 갖고 있고 운행 안 해도 돼요. 로봇이 알아서 운행을 하니까. 근데 앞으로 자율주행이 나오면 레벨 3 이상이 나오면 사람이 그냥 타서 할 일이 없어요. 레벨 4 이상만 나와도. 핸들이 없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네네. 레벨 4에는. 네. 레벨 4만 나와도 핸들이 없어요. 브레이크도 없고 엑셀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로봇이. 서빙 로봇이나 이런 거 말고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100세까지 어떻게 보내실까요? 돈은 벌어야지. 개인 택시 자격증이 가장 좋습니다. 네. 하나 갖고 있으세요. 네. 은행에다 1억 넣어놓고 500만 원 나오잖아요. 개인 택시 자격증이 있으면 내가 카카오가 다 연결해 주잖아. 옛날에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어떻게 했어요? 야, 졸업 시즌에는 어디 가야 돼? 이때는 어디 공항에 가야 돼? 이걸 아는 사람이 잘했죠. 요즘은 어떡합니까? 카카오가 다 연결해 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게. 근데 앞으로는 운전 스킬이 필요 없어요. 지금도 반자율주행이잖아요, 고속도로에서는. 레벨 겨우 2인데. 개인 택시 자격증 저는 앞으로 2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식 사지 말고 이거 사야겠네. 1억 넣어놓고 한 달에 30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와이프 이름으로 하나, 내 이름으로 하나, 그리고 아들 성인이다 하나. 갖고 있고 다른 일 해도 돼요. 개인 사업자잖아, 개인 택시는. 근데 일이 없어. 적자야. 그렇죠? 일 안 하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내가 이게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놀면 뭐 합니까? 로봇 타고 앉아있어요. 근데 사람이 앉아있을까요? 아니죠. 원격으로만 연결되어 있겠지. 그렇게 통제가 되겠죠. 아니면 타고 앉아있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타고 앉아있어도 한 달에 300만, 500만 원씩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모빌리티 혁명이에요. 지금도 이미 그런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약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주식을 잘 보면은 재미난 게 많아요. 애플도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요즘 LG전자 주식 어떻습니까? 아주 소문이 무성하죠. 한다겠다가 안 한다겠다가. 원래 물량 뺐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플이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로봇의 90%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 사람은 로봇 하면 하드웨어에 신경을 써요. 카메라가 우리가 핸드폰 만들 때 스펙 싸움 했잖아요. LG전자 없어지고 펜텍 없어졌어요. 중국 스펙은 그런 하드웨어는 중국 애들이 금방 따라와. 미국은 애플과 구글과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장악했잖아요. 자율주행을 장악하는 것이 로봇도 장악하는 거예요. 자, 잠깐 테슬라 한번 볼까요? 네. 이 테슬라 로봇입니다. 테슬라 로봇의 가장 중요한 건 관절이에요. 네, 관절인데 감속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게 로봇 비용의 40%입니다. 로봇이 1억이면 4천만 원이 감속기예요. 왜냐하면 관절이 힘을 지탱해주고 그리고 또 속도도 조절해줘야 되니까 뭐 2족 보행 로봇이든 4족 보행 로봇이든 근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바로 이 자동차의 모터와 그리고 배터리 및 감속기 이것이 결합된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로봇의 부품의 80%를 완성했어요. 자동차에서 쓰던 부품을 그대로 로봇으로 갖고 옵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가 400달러에서 얼마 전에 100달러까지 빠졌죠.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서 3천억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한국 돈으로 참 1조 4천억, 참 1,400조 원에서 지금 440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올라와서 440조, 50조예요. 삼성전자가 360조 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700조거든요. 테슬라 혼자 얼마 전 1조 달러에 미국 시가총액 6번째 장악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자동차가 판매 안 돼서 이렇다? 아닙니다. 테슬라의 가치의 80%는 어차피 다 자율주행에 있어요. 그러니까 1,100만 대 판매하는 폭스바겐, 1,000만 대에서 1,100만 대 판매하는 토요타, 700만 대에서 800만 대 판매하는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다 합쳐도 테슬라 시가총액이 안 돼요. 왜? 테슬라는 자동차는 그만큼 판매 못해. 그러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 테슬라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놓고 이제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데도 자동차 시장이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다가올 미래예요. 현실화된 미래고 한국은 플랫폼이 없습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로봇 산업은 누구냐? 스마트폰 만들었는데 자율주행 부품 하는 애들. 뭐 약간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결국은 여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만도도 레벨 4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맞아요. ADAS 뭐 이런 거. 예, 일반 자동차 회사들이 그냥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테스트해야 되는데 레벨 4까지 할 수 있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몇 개 없어요. 부품에서 애플이 만들어줘. 보쉬가 야, 이 부품 좀 만들어봐. 브레이크. 근데 레벨 4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가 지금 만도입니다. 그래서 국내 폭스바겐 브레이크는 전부 다 만도에 지금 나오죠. 그러면 종목도 나오죠. 만도, 한온 시스템, 한온 시스템,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보세요. 주가가 지금 잠깐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론 종목들을 지금 하나도 이야기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네, 지금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만도. 보세요, 주가. 얼마나 빠졌나. 85,000원, 9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43,000원. 에이, 네가 방송에서 미리 사놓고. 아닙니다. 사원 주식이 이렇게 되겠어요? 한원 시스템. 2만 원에서 최근에 여기 떨어졌을 때 8만 원까지, 7만 5천 원까지 떨어졌었죠? 7,000원까지. 예. 역별됐다가 지금 이제 막 정별되고 있어요. 좀 지저분한데, 역별됐다 지금 막 정별되고 있죠? 2차전,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외로 공조 시스템입니다. 겨울에 히터 못 틀어요. 여름에 에어컨 못 틀고. 배터리 감속되니까. 이게 그래서 공조 시스템이 중요한데 얘가 지금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대주주가 10조 원 달라고 했었잖아요. 시가총액이 10조 원인데 지분 절반 주는 거 10조 원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좀 떨어졌겠죠. 그렇죠. 이거 이제 다시 이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가격이면 여러분들이 대주주보다 더 싼 가격에 사는 겁니다. 대주주보다 진짜 싸게 산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원 시스템이. 근데 이 시장 점유율이 90%예요.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게 원래 한라피스테온 공조라고 옛날에 포드, 미쓰비시, 우리나라 현대차 엔진은 같은 걸 썼거든요. 공조도 같은 걸 썼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몇 번 세탁하고 지금 한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 타이어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대주주하고 사모펀드하고 절반씩 25%씩 갖고 50% 갖고 있죠. 정말 너무 좋은 종목들이죠. 상반기에 해볼 만한 종목들이에요. 이런 데서 버셔서 그다음 모아서 하반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뭐 로봇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뭐 지수가 하락하는, 그래서 뭐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싸게 산다라고 한다면은 장기간으로 좀 봤을 때 크게 또 벌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로봇은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냐.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30조 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중간에 다 알아들었다 생각하고 건너뛰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삼성은 돈이 일단 시장이 100조 원 정도 되고 전 세계적인 데 돼야 되죠. 삼성이 그동안 부서가 3개였어요. 삼성전자가. 백색가전, 반도체, 그리고 핸드폰 사업부. 네네. 부서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지금 10년 만에 하나의 부서를 핸드폰 이후에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로봇 산업이에요. 원래 태스크포스 팀이었는데 로봇을 격상시켰어요. 팀으로. 그래서 부서가 삼성이 이제 4개입니다. 4개고. 그러면 답은 나왔죠. 삼성이 로봇에 뭐 있느냐. 소프트 핸드폰 여러분들 했을 때 그 알고리즘 있죠? 그런 데이터들이 다 사실 로봇의 가장 핵심입니다. 삼성이 한번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대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잖아요. 현대전 전승 회장님이. 그래서 현대도 사실 로봇으로 준비가 상당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쪽은 하드웨어고 이쪽은 저거라고 보여집니다. 인구 0. 최저 출산율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최저예요. 2025년이면 인구의 25%가 65세 고령화가 됩니다. 2030년도면 30% 이상이 고령 인구예요. 65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일할 거냐?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로봇이 다 근무합니다. 앞으로 군집 로봇, 군집 드론, 로봇들이 있어가면서 전쟁에서 인간이 싸우는 시대는 없어요. 지금도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자주포 혹시 무슨 병가 나오셨어요? 저는 그 창고병이에요. 네. 물류 로봇이죠. 그러네. 네. 물류 로봇이 지금 소프트 손정희 회장님이 가장 요즘 눈독을 들이는 것이 바로 풀필먼트. 이제 창고는 창고인데 자동으로 다 물건도 적재하고 빼줘. 그래서 다 물류 로봇이 안에서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포 같은 경우도 하나만 포병 2명이 타요. 나머지 2개 자주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 따라다니면 같이 따라다니면 되니까. 전투기도 지금 우리나라 성공했어요, 이번에. 조종사 1명, 보조 비행기 2대. 그러면 얘가 6탄으로 막을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율주행 싸움으로 세계시장은 이미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알고리즘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기차는 그 현실화가 된 거고 로봇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LNF 에코프로 야 20배, 30배 놓쳤는데 그걸 먹고 싶죠, 여러분들? 1억짜리 100억 되고 싶잖아요.
멀지 않았어요. 로봇에서 기회옵니다. 근데 따라 살 생각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네. 이 중에서 옥석 걸고 계속 관찰하고 추적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세요. 삼성전자도 사고 네. 하이닉스도 사고 대형 종목에서 벌은 다음에 기회가 폭락으로 기회가 왔을 때 이런 데서 10배도 나고 30배도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을 평생 끌려다녀요. 강연회장에서 저희가 보통 강연하면 이제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는 뭐 500명, 400명 오시거든요. 그러면 큰 사이클 한번 지나가면 100명 남아 있습니다. 2차 전지 때, 바이오 때 했던 분들 100분 정도.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한 50분 정도 이제 남아요. 그분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강연에 오느냐, 아카데미 같은 거 저한테 할 때 오느냐? 아닙니다. 큰 사이클만 잡아요. 매매는 더 잘해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 이런 큰 사이클. 지금은 어떻게 타이밍 잡아야 되냐? 삼성전자 사고 로봇주는 뭐 그런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폭락 나왔을 때 로봇의 지금 타이밍이냐 아니냐? 큰 사이클. 로봇 1000%, 폐건전지 1000%. 로봇은 저는 한 30배까지도 나온다고 봐요. 대폭락이 나온 다음에 문제는 이제 종합이 어디까지 갈 거냐. 사실 그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뭐 네.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뭔가 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근거를 못 되겠어요.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제가 올 때 급하게 와서 그런데 사실 콜라를 하나 따다 올놓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왜요? 여기 사이다 경제잖아요. 근데 왜 콜라를 들고 나오려고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콜라보. 근데? 콜라보. 사이다지만 네네네. 사실은 콜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 맥락은 같잖아요. 적대시가 아니라 사실 탄산이라는 맥락. 그렇죠. 그건 네, 같아요. 네. 그렇지만 취향은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들도 그럼 주식도 그런 데서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살아남으면 다 독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러신 분들 있죠? 저도 970만 원밖에 없었어요. IMF 때. 그거 가지고 지금 다른 일 안 하고 주식으로 해서 가정 부양하고 자산 일구고 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때는 처절했죠. 960만 원 갖고 제가 하루에 단타 몇 번 했나 보니까 140번, 120번 했더라고요. 화장실 못 갑니다. 점심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상한가 7%. 네네. 토요일 날도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피똥 싸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은 필요해요. 처절하게. 근데 지금은 할까요? 안 하죠. 그때는 올라가야 재밌었어요. 지금은 기다리는 겁니다. 올라갈 때 수익률은 남들 먹는 다 먹는 거 똑같이. 이번 상반기에 30%. 그리고 작년 까였던 거, 작년 15%, 20% 까였던 거 이번에 복귀하고 플러스 10%에서 15%, 20%에서 정도 수익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하는 부분에서. 근데 아마 한 6월에서 9월 사이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겁니다. 왜? 안 떨어지거든. 네. 그때는 다 또 하락했더니 눈이 돌아가거든요. 저도 그때는 매매는 해요. 네. 그렇지만 투자는 안 한다. 그렇게 보시고 이번 연도에는 사이다 경제니까 속 시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거 오십니다. 네. 종합주가지수 네. 2023년도 말에서 2024년도 초 폭락 나올 때 1500 코로나 지수가 1500이죠. 1450. 네, 그때가 빠졌었죠. 네, 거기 깨고 한 1280, 1250까지 한번 봅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그냥 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왜냐하면 네. 그때 당시 유동성 푸는 거를 이제 회수를 해야 돼요. 네네. 제롬 파월 의장도 그렇고. 그러면 그 유동성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물 경기하고 같이 빠지니까 2000포인트까지는 아마 실물 경기하고 같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면 아파트 빠지고 뭐 하니까 그래 2000포인트. 근데 1800이 깨지면 이제 공황이 와요. 그렇죠. 네. 그때는 너도 나도 공포감에서 파는데 코로나 지수가 1450포인트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유동성은 축소됐잖아요.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묻지마 손절들이 일반 종목이 아니라 대형 종목. 뭐 은행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건설사들도 부도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일부 건설사가 이제 부도 이야기가 나올 차례가 됐다고 봐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건설사 올라가는데 그때 정도에는 인플레이션 다시 움직이면 PF 대출이 20%가 다시 돌파 나올 겁니다. 얼마 전에 15%, 20% 찍었죠. 4%, 5% 하던 게 네버랜드 사태 때문에 아마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건설 경기 그리고 부동산이 한국에 강타하는 중요한 주식시장에 그래서 부동산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건설 경기 때문에 좀 관찰을 도 하고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들으면은 사실 투자하는 그런 롱 포지션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하반기에 또 이제 대폭락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조건 이게 온다라는 관점보다도 여러분들이 사실 좀 다양한 시각을 접한다는 관점에서 또 귀담아 들으시고 또 뭐 논리에 동의가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또 실천을 옮기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또 좋은 투자 기회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주신 뭐 폐건전지라든지 로봇 투자 아이디어 잘 귀담아 들으시다가 또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한센 대표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침체건 뭐건 간에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다른 매니저 분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냥 제가 늘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전문적인 투자자건 개인 투자자건 좀 그때그때 되게 일일비 많이 하시고 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든 계속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언제나 수익률이 가장 좋다 뭐 이렇게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언제나 굉장히 마음 편한 축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성실한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실패를 하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건 뭐건 간에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못 벌어도 돼요. 중요한 건 그 언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타이밍을 내가 맞출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타이밍 그게 계속 지는 게임이고 마음 불편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 바닥이 항상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늘상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로부터 뭔가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기간을 예측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좀 똑똑하고 열심히 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거를 알아내려고 에너지를 많이 쏟다가 좀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또 늘상 시도했다가 바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는 이게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식을 좀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세게 베팅을 하고 그러다가 한번 얻어맞았을 때 크게 무너지고 인간이 이 자본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일단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착각하고 좀 대단히 많은 열정을 쏟다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